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헬마우스 발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도 뭐 JB타임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친구를 잃은 10대 생존자가 이제 끝내 순지체 발견됐던 사건의 배경, 언론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희생된 친구들을 향해서 가해졌던 2차 가해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고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들이 제대로 다루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제 좀 취재를 좀 해봤고요. 네. 참사 직후부터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2차 가해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했던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 희생자들에 대한 49제가 다 된 이 마당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관련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기소가 된 거는 이제 4명이고요. 예. 숫자도 적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실제로 2차 가해가 차단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해자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 이런 발언들이 댓글을 통해서 매 순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이제 표출하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기사들의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근데 MBC가 전했던 10대 그 생존자의 모친과 관련된 인터뷰. 예, 있었죠. 그걸 이제 중앙일보가 다시 이제 인용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 자체가 막 이렇게 확산성이 크거나 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나 그런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극단 선택 10대 모친 아들 이태원 참사 악플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인용 기사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도 제가 어제 밤에 확인해 봤을 때 이제 86개 정도가 달렸더라고요. 많은 댓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댓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다 좀 피해자, 희생자를 탓하고 유가족들을 탓하는 악성 댓글들이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띄워드린 게 일부만 모아본 겁니다. 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공격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접 읽어드리기 좀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뭐 국가의 보상을 바라고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유가족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초기부터 늘 받았던 것처럼 놀러 가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그걸 이제 더 악의적으로 비튼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심리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냥 뭐랄까요 댓글창을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보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 10대 사망한 분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검색해가지고 댓글들을 봤거든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야 뭐 그 망고의 진리긴 한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막말을 쏟아낼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댓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아닌 게 지금 분향소설지인데 그 앞에서 뭐 지금 확성기 들고 맞습니다. 뭐 하자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거의 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세월호를 자꾸 언급하는 건데 세월호 때 있었던 유가족들 앞에서 했었던 폭식투쟁 뭐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양상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댓글창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기사도 아니고 2차 가해성 댓글 때문에 사망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기사에 거기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단다는 거는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두 개 정도 찾아보고 이거를 좀 실태 파악을 해보자라고 들어갔다가 정말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댓글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가 클린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골적인 욕설이나 이제 비속어가 들어있는 댓글들은 자동으로 좀 가려주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인 욕설들은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좀 살짝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신공격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가해를 할 수 있는 비꼬기나 비아냥 이런 것들은 거의 아무런 거름망 없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기억과 기록이라고 이제 그 기획 인터뷰 이제 시리즈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유족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올리면은 저희는 댓글창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을 닫고 있어요. 그 인터뷰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런 걸 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포츠 뉴스나 연예 뉴스는 지금 댓글창을 닫아놓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뉴스 소비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포츠나 이런 데 있어서 댓글창을 닫은 이유가 뭐 그러니까 이 경기라든 이런 거고 상관없는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데 어떤 저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이제 악성 댓글들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뭐 사망하신 분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그 논란이 돼서 그 이후에 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족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거의 되냐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악성 댓글 달고 있는 사람들의 개과천선을 내지 대우각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인 것 같고 난망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럼 포털에 이런 데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좀 목소리를 내서 댓글을 좀 닫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어제 그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 인력이나 이제 검찰 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말하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죠. 내가 여기에 이제 악성 댓글을 어설프게 달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신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인력이 제한적이라서 모든 댓글들을 스크리닝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고발을 해야 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나서기가 어렵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워낙에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가더라도 실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처벌 가능성이 실제로 낮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수사가 좀 어렵다. 아니 그럼 애당초 2차 가해 엄단이라고 하는 건 왜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검찰청에다가 사고대책본부를 만들고 법무부에서도 2차 가해 엄단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의지를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댓글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댓글로만 한정돼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이 다른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만 있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을 압박해서 댓글창을 닫게 하려면 결국은 정치 세력들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서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봤습니다. 뭐 창원시의 김민아 시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송원석 의원 이런 분들도 2차 가해성에 이제 발언들을 해서 큰 비난을 받았고 결국은 여권이 나서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지목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2차 가해성 댓글들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 2차 가해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여권 정치인들이 좀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이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다시 되없는 것 자체도 또 어찌 본다면 3차 가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되짚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그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거나 댓글러들이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그 악성 댓글을 다는 데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혐오가 왜 발생하는지. 혐오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 혐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너무 과발달돼서 혐오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내 집단이 있고 외 집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는 건데
우리에 대한 공감이 너무나 과학 발달되다 보니까 그 과학 발달된 것의 하나의 어떤 그 반작용으로서 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혐오가 그러니까 표출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동기가 많이 작동이 된다. 정치적으로 우리에 대한 어떤 주목과 우리에 대한 공감이 작동될 어떤 이유가 정치적으로 발동이 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행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면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거나 댓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족들이 또 정치 노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참사 희생자들의 희생을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되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반인륜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측면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혐오가 사회적인 행위로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는 데에는 정치적 동기가 항상 따라붙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초반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통합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편가르기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사고냐 참사냐 논쟁부터 시작해서요. 처음에 보상 이야기를 꺼내고 그 최근에 그 댓글창 하면은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이태원 참사로 다시 뭐 공론화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 경우에도 특징이 정치적인 댓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인에 관한 성비위 사건이다 하면은 이제 지지 세력들과 공격하는 세력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면서 오히려 혐오가 확산되는 양상. 이게 대통령과 뭐 여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좀 인정을 하거나 우리가 다 같이 추모를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비판을 하는 건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세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어땠는가 이것들을 어떤 세월호의 어떤 그 경험과 기억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를 니네들이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미 이렇게 예단을 깔고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됐던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때 발언이 뭐 나왔습니까? 이거 해상 교통사고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여권 지금의 국민의힘 인사들 입에서 그다음에 저기 뭐냐면 돈 바라고 저런다. 그런 얘기 그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집단,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이 경우에도 거의 이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이제 김행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야권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는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유가족들 스스로를 자신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얘기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김행비대위원이 야권이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동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김민하 창원시 의원을 보면서 어떤 점에 주목했냐면 이 사람이 그 창원시 의회에서 이른바 그 사과 발언을 하는 걸 봤어요.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봤어요. 전혀 어떤 그 사과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당당함. 예? 그러니까 태도의 당당함과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불일치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했던 말. 뭐 제가 공이니까 깜빡했네요. 말도 되지 않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주 당당함이라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뻔뻔함이죠. 그러면 저런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런 뻔뻔한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나는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건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떤 상대 진영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 한 몸 그냥 온몸으로 받아줄게 해봐.
이런 게 깔리다 보니까 저런 뻔뻔함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주 단적인 저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버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창을 닫는다고 쳐요. 정치인들 입을 틀어 막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언론에서는 고민 지점이 하나가 생겨요. 정치인이 이렇게 2차 가해성 막말을 했어요.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 되게 그러니까 그 고민 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막말을 했다만 전할 수 없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막말을 했는지를 전하지 않으면 기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인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댓글은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어떤 가지일 뿐이고 정치인이 이렇게 막말을 2차 가해성 막말을 했을 때 자 이거를 그러면 그 사회 전적인 차원에서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그럼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원하지 않았더만 전파 효과라는 걸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막말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치인 발언 관련해서 많이 쓰는 기사가 발언을 따옴표에 인용하는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문제라고 하면 뭐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는 기사가 나오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담아서 쓰면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해서 그렇죠. 논란을 빚고 있다. 딱 한 줄.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우리는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김민하 의원이 저도 여기서 전하는데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걸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그렇죠. 그것도 항상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쭉 봤어요. 뭐라고 막말했는지 기가 차지도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말을 했습니다라고 끝내버리면 도대체 이제 김민하 의원 뭐 SNS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의 성립 요건에 안 맞는 거고 이건 고민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목이라거나 기사의 구성면에서는 신경을 더 쓸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네. 커버가 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남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것이. 그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의 비판을 충분히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말을 했나 보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을 모르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정치인에 대한 단죄가 또 충분하지 않게 될 수가 단죄가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이 이거를 학습을 해요.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응? 그럼 더 심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에서만 끝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보도를 할 거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김민하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저는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식으로 하면 끝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모범 사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원시 의회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단 뭐 이런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끝을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는 이게 갖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김민하 창원시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유가족들이 이제 고발을 했고요.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에서 어제 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애도가 없는 정치의 책임이라는 거였는데 정치인들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이 참사의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한다면 이런 2차 가해들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바탕이 우리가 되어버리면 정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그 채널A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건의 당사자죠. 이동재 네.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동재 기자가 패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리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뭐 다들 워낙 아실 유명한 거라고 사건이니까, 생각을 예. 하고 넘어가면 예. 그 이전 기자가 취재 기자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의 양정도 정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전 기자 같은 경우에 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재판이 따로 있잖아요. 강요미수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그리고 다음 달에 그 2심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재판의 결과들이 맞물려서 앞으로 이어질 향방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의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재판부가 명확하게 쟁점을 짚었어요. 취재 대상자와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검찰 고위 관계자 친분을 내세워서 검찰 영향력을 취재에 활용한 행위, 또 녹취록 가공 행위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는지 쟁점이다. 그리고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 잘못이 있었다고 본 거죠. 우선은 뭐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뭐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당신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한 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 신라젠 관련해서 그 이철 및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건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채널A가 이 사건으로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이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강요미수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취재윤리 위반 판단 같은 경우는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랬죠. 사실. 네, 예.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이 무리한 취재 행위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고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강요미수죄 선고를 할 때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점도 언급이 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녹취록 가공행위라는 게 또 인정이 됐어요. 그런 점들을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요미수 혐의 같은 경우에 인정이 안 된 거는 법리적인 해석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리적인 해석 외에 또 언급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검찰로 연결된 것으로 믿게 할 자료라는 걸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걸 해악을 고지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한 거를 보니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건데? 네, 어제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6개 신문, 뭐 경향, 한겨레, 한국, 조선중앙, 동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채널A 사건이라고 한 곳과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붙인 곳과 그리고 뭐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쓴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채널A 사건이 대부분 많이 쓰였죠. KBS, MBC, SBS, MBN, TV조선, 중앙일보 다수의 언론이 썼고요. 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한 곳은 경향신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강요미수 의혹, 본 사건의 그 혐의를 쓴 거고 그리고 보도를 아예 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어요. 채널A, JTBC,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동재 기자가 그렇죠. 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취재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 네. 이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물론 뭐 1심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이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그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그럼 이렇게 취재 윤리까지 위반하면서 했던 일련의 취재 과정이 강요 미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사법적 쟁점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재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던 배경에 검언 유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서 법원이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강요가 미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것도 아니고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강요 미수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판결도 아니고 검언 유착이 없었다라는 판결도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건이 검언 유착이냐 권언 유착이냐 이 이름 붙이기를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걸 법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언 유착이나 이런 것 자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뭐냐면 법률 위반이니까 돼야 무슨 그 법적 용어가 되는 건데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는 아니죠. 검언 유착이 있어 혐의로 유죄를 때리는데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요 미수를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됐느냐,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가 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재판부의 판단들은 현재까지는요. 그 검찰과의 친분 영향력 같은 것들이 실제로 취재 과정에 활용이 됐다라는 것들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발언의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론을 제기하고 공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검언 유착은 없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검언 유착 관련해서 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좀 돌아봐야 될게요. 그 이전 기자 강요미수 재판에서는 아예 이 공모 여부 자체를 판단을 안 했거든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넣지 않게 된 배경을 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증거가 없었고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던 건데 물론 그 핸드폰에 무엇이 있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렇죠. 이때 검찰이 밝혔던 걸 보면 중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를 2020년 6월 이후에 포렌식을 하고 7월 포렌식을 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 해제를 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이상 적극적으로 무언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될 수 없는 것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렇죠. 와 검언 유착이 없었다는 다른 얘기죠. 그걸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어느 부분은 보지 않고 말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언 유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팩트예요. 근데 고로 검언 유착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좀 계속 보면요. 오히려 검찰의 개입 흔적은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한 재판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당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처음에 징계 이유로 내세웠던 게 4가지였는데요. 법무부가 제시했던 것 중에서 그중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방해, 뭐 수사 방해 이런 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가지를 법원이 인정을 하면서 그중에 채널A 감사 수사 관련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가 항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1년 넘도록 재판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검언유착 의혹의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제 검언유착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로 너무 압축이 돼 있긴 한데 뭐 저는 취재윤리 차원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도 이를테면 검사장급의 이제 고위 검찰 간부하고 주요 언론사의 이제 기자의 어떤 밀접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안을 그러니까 그 친밀도 자체를 이동재 기자가 자기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활용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 강요 미수가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대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이제 한동훈이라는 굉장히 센 사람과 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활용을 했던 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한 거니까요. 법적인 처벌 유무하고는 또 좀 다르게 그 부분을 좀 다시 봐야 되는 측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걸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앞으로 수사가 다시 좀 개시가 될 그런 조짐이 있는데 이 방향이 다른 쪽으로 틀어질 그럴 분위기가 좀 반지되고 있거든요. 다른 쪽? 네, 올해 8월에 서울고검이 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MBC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좀 다시 추가를 하자 아, 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의 향방이 오히려 MBC의 허위 보도로 인해서 뭐 채널A가 방해를 받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을 이루게 될지 그 지점도 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게 MBC 기자에 대한 또 저게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저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네.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아무튼 강요 미수 재판 1심에서 무죄 난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제가 지금 기억이 갑니다. 누군가 또 그 고소하지 않았었나요? 얼핏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혹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뭐 하고 있는지는? 지금 뭐 해고당한 상태라서 사실은 언론사에 종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그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당분간은 뭐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앞으로도 재판에서도 또 여러 갈래로 이제 계속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합해서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단편에 대한 정리 네. 이것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면서 오늘 언중유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